제주 서귀포의 바람은 육지의 것과 결이 다릅니다. 오늘 나는 40년 넘게 손에서 놓지 않았던 서울 아파트 등기권리증 대신 낡은 구멍이 숭숭 뚫린 현무암 돌담이 그려진 작은 집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내 나이 65, 남들은 자식 결혼시키고 손주 재롱 보며 서울 하늘 아래서 노후를 보낼 때 나는 아들의 전세자금 3억 원을 거절하고 이곳으로 도망치듯 혹은 비상하듯 내려왔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눈빛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었지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나는 웃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나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들어보는 가장 짜릿한 칭찬이었으니까요. 그날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텅 빈 거실에서 나는 혼자 짐을 쌌습니다. 32평형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아들의 강남 전셋값을 보태주는 대신 나는 내 남은 생이 자유를 샀습니다. 지혜는 요즘 MZ세대답게 합리적이고 당당한 아이였지만 시어머니의 희생만큼은 당연한 관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희생하는 할머니로 박제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귤꽃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이 작은 마당에서 나는 비로소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닌 김희숙이라는 한 인간으로 다시 서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오롯이 책임지기로 한 가장 뜨겁고도 쿨한 고부의 독립선언문입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내 앞에는 뜻밖의 손님이 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이기적이라 비난했던 며느리 지혜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아닌 제주행 편도 티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차를 마십니다. 예전처럼 격식을 차리거나 눈치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이라는 궤도를 도는 독립된 행성이니까요. 서귀포의 노을이 우리 사이의 서먹함을 붉게 물들릴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이제 나의 길었던 65년의 세월을 거슬러 왜 내가 그토록 소중했던 아들의 손을 놓아야만 했는지 그 진심을 꺼내어 보려 합니다. 32해 동안 나는 교단에 섰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보람찼지만 집에 돌아오면 나는 다시 무급가사 노동자이자 순종적인 며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성실했지만 가부장적이었죠. 시부모님을 모시며 아들 하나를 키워내는 동안 내 이름 석자는 학교 출석부에서나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60대 초반 나는 거울 속에서 낯선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눈가에는 훈장 같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가락은 분필 가루와 물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퇴직금 4억 원과 연금, 그리고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가 내 인생의 성적표 전부였습니다. 내 아들 정훈이는 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하고 똑똑한 지혜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임무를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지혜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소위 잘나가는 MZ세대였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당당함이 좋았습니다. 시댁제사에 늦어도 당당하게 야근 때문이라 말하고 명절에는 양가 부모님께 현금을 드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그녀를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훈이의 사업 실패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무리하게 시작한 스타트업이 휘청거리자 그들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나의 퇴직금과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강남에 전세라도 얻으려면 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요즘 누가 시부모님 아파트
그냥 두고 고생하며 살아요? 지혜의 말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그 무렵 나의 일상은 무거운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은근히 돈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 내외를 보며 나는 내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야금야금 갉아먹히고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효도의 기회라고 포장했습니다. 돈을 보태주면 나중에 모시고 살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사탕발림처럼 내밀었죠. 나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평생 가르친 도덕과 윤리가 내 노후의 빈곤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의 성공을 위해 내 마지막 자존감을 팔아야 할까? 서울의 회색빛 아파트 숲은 나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낡은 여행 잡지에 실린 제주의 작은 돌집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탈출구이자 구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정훈이의 35번째 생일날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근사한 일식집에서 저녁을 사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수, 계획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파트 파시고 저희랑 합치면 어머니는 강남 사모님 소리 들으며 편하게 손주 보실 수 있어요. 저희도 숨 좀 돌리고요. 지혜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나는 보호받아야 할 노인이자 활용 가능한 자산이었습니다. 아들 정훈이는 옆에서 묵묵히 초밥만 입으로 날랐습니다. 그 침묵은 동조보다 더 무거운 압박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혼자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처음으로 떠난 혼자만의 여행이었습니다. 서귀포의 한 한적한 마을, 무너져가는 돌담 사이로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동백민박.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홀로 텃밭을 일구며 살고 계셨습니다. 누가 날 먹여 살려주길. 기다리면 지옥이고 내 손으로 흙 파먹고 살면 천국이야. 할머니의 투박한 사투리가 내 심장을 때렸습니다. 나는 그 길로 부동산을 찾아가 퇴직금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작은 구옥을 계약했습니다. 남은 돈은 철저히 내 노후연금과 생활비로 묶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날 나는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아파트를 팔아 제주도로 갈 거다. 너희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대신 너희가 진 빚도 너희의 인생도 너희가 책임져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다. 지혜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들 앞길 막으시는 거예요? 정훈이는 배신감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우리 셋 다 침몰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내 생애 가장 고독하고도 찬란한 반란이었습니다. 제주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65년 평생 아파트에 편리함에 길들여진 몸은 낡은 돌집의 외풍과 습기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붕에서 비가 새면 직접 업자를 불러 실랑이를 벌여야 했고 잡초는 뽑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아침마다 믹스커피 한 잔을 들고 마당에 나가 바다 냄새를 맡는 것,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점심으로 소박한 국수 한 그릇을 말아먹는 것, 그 사소한 자유가 나를 치유했습니다. 나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귤 따는 법을 배우고 평생 꿈만 꿨던 수채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차가웠습니다. 지혜는 명절에도 전화를 하지 않았고 정훈이는 가끔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원망 섞인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 월세방으로 이사 가요. 만족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아팠지만 나는 그 아픔을 견뎌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돈을 보태줬다면 그들은 잠시 편했겠지만 평생 나의 퇴직금을 갉아먹으며 자립할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돈 대신 결핍이라는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혜의 SNS에는 예전 같은 호화로운 호캉스 사진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거나 재테크 스터디를 하는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작은 집의 방 하나를 작업실로 꾸몄습니다. 거기서 나는 내 인생의 시퀀스들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60분짜리 오디오북 대본을 쓰듯 내 지나온 날들을 정리했습니다. 가끔은 적막함이 두려워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기도 했지만 그 적막조차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귀하게 여겼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내 수중에 있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내 힘으로 생존하고 있다는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나는 제주로 내려온 지 8개월 만에 첫 수채화 전시회를 마을 카페에서 열었습니다. 제목은 환갑에 찾은 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지혜에게 전시회 포스터 사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지만 읽음, 표시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와 함께 제주에 강한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낡은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잠을 설쳤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정전이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였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크게 접질렸고 핸드폰 배터리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발목의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대로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는 고립감이었습니다. 서울에 있었다면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하거나 아들을 불렀을 텐데 내가 선택한 독립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인대 파열이었습니다. 한 달간 깁스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절뚝거리며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비가 새어 거실 바닥이 한강이었고 내가 애지중지 그린 그림 몇 점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나이에 여기서 이 고생을 하나.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면, 아들 내외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다면 적어도 이런 처량한 신세는 안 되었을 거라는 후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뱉은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파산 위기에 몰려 보증금까지 압류당할 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효도할게요. 울먹이는 아들의 목소리에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주 집을 다시 팔아 서울로 올라가야 할까? 내 마지막 안식처를 포기하고 다시 거친 풍파 속으로 나를 던져야 할까? 나는 며칠을 굶으며 고민했습니다. 지혜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나를 원망하며 정훈이와 매일 싸우고 있겠지요. 독립의 달콤함은 짧았고 현실의 쓴맛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나는 내 생애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다시 섰습니다. 결국 나는 제주 집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의 파산을 보고만 있을 부모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부동산의 집을 내놓으러 가려던 날 아침 예고도 없이 대문이 열렸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커다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원망하러 왔거나 아니면 집을 팔라고 독촉하러 왔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훈이랑 별거 중이에요. 갈 데가 없어서 여기로 왔어요. 지혜의 첫마디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의 파산은 사실 정훈이의 무리한 주식 투자 때문이었고 지혜는 그것을 막으려다 지쳐버렸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돈을 안 주셔서 원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훈이가 어머니 돈까지 날리려고 했다는 걸 알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머니가 지키신 건 어머니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지혜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돈을 보태줬다면 지금쯤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태풍이 다시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나는 촛불을 켜고 나란히 누워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한 달만 머물러도 될까요? 일도 그만뒀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귤이나 따고 싶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고부관계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옥죄던 쇠사슬을 비로소 풀어헤쳤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에게 기댈 자리를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을 함께 겪은 동지로서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나의 제주 오두막은 이제 나만의 요새가 아닌 상처 입은 두 여자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은 기적 같았습니다. 지혜는 아침마다 나와 함께 텃밭을 일구었고 나는 그녀에게 서툰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묻지 않았습니다. 각자 책을 읽고 각자 산책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각자 도생의 진정한 의미를 제주 앞바다를 보며 배웠습니다. 지혜는 서서히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내 수채화 그림들을 보더니 어머니, 이거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감성이에요. 제가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판매하는 거 도와드릴게요라고 제안했습니다. MZ 며느리의 능력과 시어머니의 감성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훈이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공사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원망했지만 지혜가 보낸 편지를 읽고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돈이 내 돈인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해볼게요. 아들의 문자를 보며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자식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 짐을 스스로 들 수 있는 근육을 기를 때까지 차갑게 지켜봐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강남 아파트에 목매는 커리어우먼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회사를 찾아 재취업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명절이라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가 보고 싶을 때 혹은 마음이 지칠 때 제주도에서 만납니다. 지혜는 나에게 맛있는
와인을 보내주고 나는 지혜에게 직접 짠 감귤즙을 보냅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제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정서적 영역만을 따뜻하게 공유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독한 시어머니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내가 그날 그 3억 원을 움켜쥐었기에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발로 땅을 딛고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요. 제주 오두막의 돌담은 낮지만 그 안의 삶은 어떤 성벽보다 견고합니다.